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억대 연봉하면 월급쟁이들의 꿈이죠. 그런데 국내 30대 기업 중 6곳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유업계와 금융권이 두드러졌고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도 여기에 해당했는데요. 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30대 기업 중 임직원 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정유회사 S-오일이었습니다. 이 회사 3,200여 명 임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가 1억 2천만 원에 달한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1억 1,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1억 1,100만 원, GS칼텍스가 1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SK텔레콤과 LG 상사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을 넘은 6곳 중 3곳이 정유사일 정도로 정유업계의 보수가 높았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 삼성생명, LG화학, 삼성물산도 9천만 원대로 톱10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돈을 직접 다루는 금융권에는 밀렸습니다. 금융사 중 평균 연봉 억대인 곳이 14곳이나 된 겁니다. KTB투자증권이 1억 3,772만 원으로 1위였는데 지난해 증시 화랑 덕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증권사 중에만 평균 연봉 억대인 곳이 6곳이었습니다. 금융권 2위 KB금융지주도 평균 1억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원과 간부 비중이 높은 4대 금융지주가 모두 1억 원이 넘었고 신한 삼성국민카드도 억대 연봉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여전해 여성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곳은 없었습니다. 30대 기업 남성 평균은 9천만 원, 여성은 6,100만 원으로 차이가 2,900만 원이었고 은행 금융지주사는 4,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성 평균 연봉 1위인 KB금융지주의 평균 여성 연봉이 9,5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가 9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노사정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정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큰 틀에 대한 입장을 정했습니다. 조만간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다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이름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1차 회의 뒤 2달 만에 만난 노사정 대표 6명은 이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제사회위원회로 논의됐지만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한 노동계의 요구로 노동이 추가됐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노사 중심을 기반으로 하되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 주체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의제별, 산업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논의 내용 대부분은 의견 접근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큰 방향은 잡혔지만 노동계가 내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위원회 설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과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사정위원회 개편 관련 법 개정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무한정 늘어질 수가 있다. 위원회는 이달 안에 3차 회의를 열어 결론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노동계, 특히 20년 만에 복귀한 민주노총의 내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개헌 문제 등 노동계가 적극 문제를 제기하는 현안들이 맞물려 있어 목표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이번 달부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부동산 거래가 또 끊길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상반된 두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13,800여 건. 2006년 조사 이래 3년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매물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이달부터는 부동산 거래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 금리 오름세, 보유세 개편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보합세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많은 곳, 단기 급등 지역 아파트들은 약세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같은 규제들로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신규 공급이 부족한 강남은 풍부한 대기 수요 덕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주변 시세보다 싼 게 강점인 신규 분양 아파트는 물론 강남 규제에 따른 반사 효과가 예상되는 강북 지역과 수도권 외곽도 수요가 늘 것이란 게 이런 전망의 배경입니다. 분양시장은 정부의 규제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분양돼 입주가 우수한 서울은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모처럼 가격 안정세를 되찾은 부동산 시장이 양도세 중과 시행에 따른 매물 감소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경제가 청년 취업과 구조조정 지역 근로자 지원을 위해 4조 원 내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정책 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청년 체감 실업률이 작년 22.7%까지 올라갔고 조선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추경을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 대책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정책 체감도가 높은 사업, 시급히 추진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주요 그룹들의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했음에도 고용 증가율은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대기업 계열사 330여 곳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104만 3천여 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1.8%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1.2%, 비정규직 근로자는 9.9% 늘어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룹별로는 LG그룹이 5,360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삼성그룹이 5,290명, GS그룹이 3,28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수사할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에서 고용보험수사관 200여 명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3만 5천 명이 전체 고용보험 지원금의 0.5%인 388억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미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산은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미 행정부는 이번 주 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송수경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데 맞서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겨냥한 맞불식 보복 조치에 착수하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무역 전쟁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미 백악관 린지 월터스 부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되는 미국 수출품을 겨냥하지 말고 세계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앞서 중국은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세이프가드로 중국의 이익을 엄중히 훼손했다면서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농촌 지역구들이 피해를 보게 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첨단 기술 분야 상품을 주축으로 중국의 기술 이전에 따른 보복성 관세 품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수경입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경영난에 빠진 개인 회사를 살리려고 그룹사들을 동원해 돈을 조달했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회장 명령에 총대를 매야 했던 회사는 수수료 한 푼 없이 300억 원의 담보까지 써줘야 했습니다. 잘못되면 꼼짝없이 돈을 날릴 형편이었던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최대 주주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인 LED 조명업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퇴출 위기에 처한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독자적으로는 돈을 빌리기조차 어렵자 조 회장은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들이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 원의 전환사채를 사주고 이후 손실이 발생하면 효성투자개발이 대신 정산해주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효성투자개발은 이 때문에 300억 원 상당의 담보까지 설정해야 했습니다. 공짜로 지급 보증을 서준 셈입니다. 조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이 보증 덕에 전환사채를 낮은 이자로 발행해 10억 원의 금리 차익을 받고 긴급 자금도 조달했습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의 부담으로 경영 실패를 감추고 이익까지 본 겁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으로 규정하고 조 회장과 효성투자개발은 물론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징금 30억 원과 시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빈발했던 부실 계열사 지원 가능이 아직도 잔존해서 총수일과 사익 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를 효성 측은 반박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의 투자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조 회장의 지시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고발로 이미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은 또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9년 만에 법의 노조 굴레를 벗고 최근 합법화된 공무원 노조가 해직자 복직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5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근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국 공무원 노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긴 했지만 합법화 후 최우선 선결 과제로 해직자 복직을 내세웠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2002년부터 노조 활동에 관여하다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900여 명입니다. 이 중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 노조법에 반발해 총파업 등을 벌이다 해직된 136명은 끝내 복직이 안 됐습니다. 전공노는 내일 청와대 인근에서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갖고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만큼 이제 해직자 전원 복직과 관련한 정책적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정치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압박합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임시국회 때 공무원 노조의 해직자들 원직 복직에 관련된 부분들이 행안이라든가 법사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조합원 수가 9만 명에 이르는 전공노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다른 공무원 노조들에 비해 강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지위를 획득해 교섭권을 주게 된 만큼 정부와의 특별교섭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공노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에서 85%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 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7월 실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가기 위해선 내 사생활마저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비자 발급이나 보안 검색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사생활마저 공개해야 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0일 관보에 게재한 이민 및 입국 심사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SNS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출 대상인 기본 SNS 목록만 해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레딧, 또 중국의 웨이보, 러시아의 VK 등 총 20개로 각국에서 쓰는 주요 SNS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네, SNS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게시글이나 댓글들을 모두 제출할 수 없을 텐데요. 네, 바로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신이 지난 5년간 활동한 적이 있는 SNS의 사용자명, 즉 아이디를 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목록에 없는 SNS라도 5년 이내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해당 SNS 아이디 역시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실수로 자신이 활동했는데 기입하지 않은 SNS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자가 제출한 SNS 활동 정보는 미 연방수사국인 FBI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정보 누락이나 사실 여부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비자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최대한 자세하게 SNS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SNS 활동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네요. 왠지 씁쓸한데요. 네, 저도 씁쓸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SNS 계정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은 물론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인척이 테러 활동에 연루됐는지 또 과거 특정 국가에서 추방됐는지 등도 밝혀야 하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5년간의 SNS 활동 정보를 요구하는 신청서 양식을 그 기준을 비이민 비자는 물론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어서 SNS에 비자 신청에 불리한 활동 내역이 있다면 영주권마저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이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영국과 캐나다 등 40개국 국민은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아니지만 장기 체류를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이스타에 따라 90일인의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경우 별도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90일을 초과해서 미국에 머물거나 유학과 연수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1,47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만도 7만 9천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비자 신청 조건이 까다롭게 바뀐 건 역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테러 및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은 중동 무슬림 국가 및 남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첫 행정명령으로 예멘, 이란, 리비아 등 무슬림 6개국에 대한 국민의 출입국을 금지 내용으로 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지난달에는 외국인 입국자의 신원 조회를 전담하는 국립입국심사센터 설립을 지시했을 정도로 자국민 우선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테러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도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보안 강화가 문제가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미국행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위해서 최소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번 SNS 계정 제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는 이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올린 자신의 말이 정부에 의해 잘못 해석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미국 내 언론 역시 많은 입국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조사하면 비자나 이민 심사가 대폭 지연되고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들의 미국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러한 비판에도 앞으로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새로운 심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이번 조치는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메리칸 드림에 역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